서민의 민원 창구가 아니라 최순실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2부속실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또 다른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 이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 어떤 입장 있으십니까? 청문 때 왜 안 나오셨나요? 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비서관의 모습을 보셨는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취재 현장에서는 옛날에 가까이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안봉근, 이재만은 오늘 재판장에 갈 때도 기자들에게 답변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뭘 해명하거나 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잡힌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직접 얼굴을 드러낸 것도 좀 드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해서 취재 전화를 했는데도 대답을 거의 안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도 대선 과정이라든가 집권 초반에도 이 공개석상에서의 말수는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 대다수 집권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적게 하는 측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최순실 씨는 예외로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촉새라고 해서 뭘 이렇게 밖으로 알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원래 말이 적은데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뒤에 숨어서 잠수를 하면서 말을 적게 한 게 아닌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답이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두 사람 지금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네, 오늘 재판에서 답을 했습니다. 판사 질문이 직업이 뭡니까? 누구나 다 물어보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직업이 없습니다. 무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지금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청문회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대두된 이후로 사실상 세인에게서 멀어져 있었고요. 그동안 종적을 감췄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그렇게 비서 스타일이죠. 그동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었고 사실상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개입도 하고 경찰 공무원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비서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아주 묵직한 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맨 뒷줄에 앉아서 두 사람이 서로 눈인사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도 연락은 하고 싶었겠지만 검찰 조사라든가 다양한 이런 이 재판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못 만났을 건데요. 오늘 두 사람 눈인사하면서 그러나 말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두 사람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 과정, 사실은 다른 청와대 비서실의 참모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와서 직접 상황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삼청동 사저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삼성동 사저도 가고요. 그랬지만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네. 이제는 그동안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잠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측근이었던 만큼 뭔가 지금도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삼성동 사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잠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역할은 없을지 이거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측근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사람 아닙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간에 혹시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제 충성하지 않고 좀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핵심 측근이 오랫동안 모셔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히 일을 하지 않지만 뭔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단은 소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급적 겉으로 공개석상에 드러나지 않고 잠수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 구속되지 않고 본인들의 신변 보호에 주력하는 게 일단 우선이 아닌가.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럼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이 됐는데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됐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다 이 업무를 이렇게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비슷하고 또 약간씩 다 관여가 다 돼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네. 세 명을 굳이 다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이 전화 녹취록을 많이 갖고 있는 정우성 비서관을 구속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 두 사람은 직간접적인 검찰에서나 특검에서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일부가 어느 정도 검찰이나 특검에 어느 정도 협조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돌입니다만은 일단 최종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제2부속실 관련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부속실장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문건들의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9,300건이 넘으니까 거의 10,000건에 가까운 문건들이 발견됐고요. 네. 거기에는 뭐 국무회의 자료, 또 청와대 대수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라든가 또는 실장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곳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혼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말해서 소외된 서민계층을 위한 창구로 쓰겠다라고 해서 제2부속실의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도 이 소외된 분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을 보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개입된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문건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 그동안의 국정농단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 방대한 양과 나왔던 블랙리스트 문건을 포함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안봉근 비서관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같이 이 개입이 됐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관련된 서류를 다 넘겨받아서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 국회 청문회 불출석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추가로 많은 혐의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도 주목하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문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9,308건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한때 이게 제2부속실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네. 제2부속실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문건들이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의 혐의를 만약에 밝혀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 혹시 걸려들 수 있는 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나올 수 있는 문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지금 국무회의 문건이라든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들은 이제 당연히 있고요. 일단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문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할 있는 게 정윤회 관련된 문건,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와 대응 관련된 문건,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사가 중요하니까 인사 관련된 이런 문건들이 있을 텐데, 네. 그다음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경찰이라든가 사정기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라는 국정홍보 비서관 하기 맡기 전에 네. 그런 소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네. 공개 수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나가서 그동안 말이 없던 이 두 사람이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인정한 게 뭐냐면 다른 증인 오늘 다른 출석한 사람들하고 달리 오늘은 국정조사 이제 증인으로 했는데 거부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네. 딱 이 두 사람만 곧바로 거기에 재판 증인 거부한 거를 네. 증언 거부한 거를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그 뭐냐 하면 네. 빨리 그걸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다른 혐의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오히려 방아선을 치기 위해서 자기 오늘의 그 증언 안 한 건 확실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과연 여러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인사 논란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누가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학생이 아니고 정부 기관도 학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본인은 내부 정보를 얻어서 부당하게 투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역할을 맡아야 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들 또 세월호 유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송도 대리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네. 아쉽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담당할 만큼 그런 공적인 자세를 갖지 못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사실상 금감원의 이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금감원의 조사는 사실상 검찰 수사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게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특히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이 청문회가 이제 날짜는 잡혔지만 이것이 계속 본인과 함께 엮이면서 앞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주식 투자에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또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금융위 조사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당연히 불법은 없었다라고 현재로서는 더 조사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이 있는 거를 알고도 만약에 이거를 지명을 했다면 그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본인들의 잘못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는 없다고 일단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봐야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한번 비록 사퇴했습니다만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반 사이에 이제 소위 유정 버핏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년 반 사이에 코스닥 주식을 중심으로 12억이 늘지 않았습니까? 주식 액수가. 예,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 논란이 된 게 뭐냐면 12억을 는 거는 국민의 정서상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있던 법무법인이 맡았던 회사 사건을 맡았던 회사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짜 백수호 사태 사건을 거기도 사건 수임을 했는데 거기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혹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감원에서 진짜 철저하게 일부러 일부러 문제를 삼거나 일부러 봐주거나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함께 논란이 됐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생활보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생활보수라는 개념이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생활보수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수나 이런 확고한 무슨 이런 철학을 확고한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생활 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보수 생각을 갖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저는 그 생활보수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저께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본인이 그래서 문제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역사에서 무지한 사람이 2015년에 학교에 제출한 그 연구 보고서에 이승만 정권이 어쩌고 대한민국 건국이 어쩌고 새마을 운동이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줄 정도인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고 또 그게 단지 생활적으로만 보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뭐 건국절 같은 거는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이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 혹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글을 쓴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뭐 이번 정권에 또 해서 어떻든 줄을 닿아서 혹시 장관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폴립해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청와대 평가와는 다르게요. 반대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박성진 후보자 해명을 보면서 4차원의 정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혁신 생태계를 농단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창조론 경제로 갈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사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게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까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추천 실명제를 직접 공약한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사 실패에 대해서 누가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약속대로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야권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반응이 좀 재밌네요. 4차원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소위 말해 4차원이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어느 정도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할 때 4차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그런 뉴라이트 논란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회와의 관계 또 다른 부처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청와대와도 끊임없이 교감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무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현실 인식에서 동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승만 정권에서 공도 있었지만 정말 이런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한 뭐 3.15 부정선거라든가 4.4 오입 개헌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행태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리어 더 여기 찬사를 보내고 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 최근에 또 각을 세워야 되고 대표로서 뭔가 이 위상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더 강력한 얘기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인사 논란을 두고요. 일부에서는 이전에는 코드 인사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정권과 생각이 다르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코드 인사라 그래서 주로 보수 야당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현 정부의 철학과 좀 다른 이념 노선이 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현상이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는 좀 뭐 그전하고 반대하는 거하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반대 목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면 좀 진보 성향 언론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네. 오히려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약간 변호를 하는 듯한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정당에서도 보면은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여당 일부 그다음 정의당 이런 바른정당 이런 데서 문제를 하는데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는 그리 또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야 이건 좀 사람들이 이거 좀 다른 현상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네. 저는 이러한 거를 어느 정당의 특정 노선과 이념을 떠나서 좀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지금 법적인 논란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이 어떻든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박성진 후보자 얘기를 해봤는데 이 박 후보자에 대해서 4차원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던 안철수 전 대표요. 다시 대표가 된 뒤로 보면 연일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반등했더라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이 2%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의 컨벤션, 최근에 대표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의 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네. 특히 위기에 빠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뭔가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대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고 국민의당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정당과 이 지지율이 같습니다. 같은 8%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큰 폭의 증가나 큰 폭의 주목도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로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대선 직전 대선 후보로서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받으면서도 네. 대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뭔가 국민의당의 그런 노선과 이념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콘텐츠와 정책 이념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서 제 역할을 해낼 때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이요, 이 대선 평가 보고서를 수정 없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 대중성, 선대위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컨셉 설정 실패와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소수에 의한 캠프 운영으로 선거운동의 비효율성을 자초한 점 등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대선 평가 분석 보고서의 내용은 원문 그대로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모호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차피 당세가 좀 약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 경험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인 게 모아져서 결국에 또 지역 기반이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진보나 보수나 노선이 확실하지 않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이제 패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모호한 중도성 거기에서 결국에는 양쪽의 이 진보 보수 정당의 그러한 구심력에 의해서 이 중간에 표를 상실하는 네. 이런 스윙 보터들의 표를 얻어내지 못하는 이런 역할이 컸는데 나머지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러한 보고서를 낸 거는 패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는 앞으로 좋은 귀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분석 보고서에 좀 한계가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보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한 문제도 애매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드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반쪽 보고서 아니냐라는 거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뭐 이게 뭐 안철수 대표한테 결정적인 무슨 흠이 되거나 그런 결정타가 되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네. 전 대표도 오늘 대선 패배는 내 책임이 가장 컸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네, 평가 보고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요. 안철수 당시 후보가 혼자서 모든 걸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철수의 사람을 만들기 어려웠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뭐 TV 토론 컨셉을 잘못 잡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안철수 후보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로도 들리고요. 지금부터 복수의 후보군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안철수 지금 대표에게 뭐 별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부장님 그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후보가 부족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후보가 제대로 인력 관리도 못했고요. 네. 이 당의 광고라든가 또는 로고 사용 문제 그리고 사람을 운영하는 문제.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대표로 취임해서 본인도 내가 아픈 점이지만 안고 가야 되겠다라고 발표하는 과정들을 함께 협의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TV 토론 지금 기억하시지만 그 당시에 갑철수라든가 본인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설파하고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 매몰돼서 특히 문재인 후보에게 대책점에 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신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점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런 보고서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후보군 단지 안철수 대표만이 아니라 정말 복수에 좋은 그런 정치인들이 함께 경쟁하면서 네. 현재 잘못됐던 그동안의 정치의 폐해들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좋은 후보들이 경쟁하고 또 좋은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만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그중에서도 공무원 증원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 정도 되거든요. 100일의 일종의 전쟁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법안이라든가 예산안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또 야당도 어느 한 당이 주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데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어떠한 연대와 짝짓기가 이루어지느냐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국회는 일단은 국정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공무원 증언 문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산 심사도 사실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결산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무원 증언과 관련된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복지 예산, 그리고 방송 개혁에 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살충제 개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 검증 문제, 탈원전 등 이런 주요 국가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간단히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독단 저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초기부터 이런 사실은 발목 잡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에서는 101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중점 과제를 내놓았는데 한 개를 더해서 101개 중점 법안을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탈원전 문제 그리고 현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바른정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교육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짚겠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기국회를 좀 더 생산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안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진다면 좋은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새 정부 첫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협치를 통해서요,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